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몽골 간섭기 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고려, 이 고려를 구하고자 한 사람이 있었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공민왕이죠. 이 공민왕은 왕이 되기 전엔 오히려 몽골과 굉장히 친하게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일종의 감춘 거죠. 당시 고려의 왕자는 몽골의 인질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왕이 죽고 새로이 고려 왕으로 임명을 받아야 이제 몽골을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몽골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왕비를 만든 상태에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몽골의 고려 지배는 철저했고, 공민왕은 젊은 시절에 이러한 몽골의 지배를 마치 잘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부인이었던 노국공주, 몽골의 공주죠. 이 노국공주를 진심으로 또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내가 왕이 되기만 하면 고려를 몽골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자주국가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과 각오가 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몽골은 그런 공민왕의 속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 말을 잘 들을 그런 허수아비로 생각하고 기꺼이 임명장을 찍어서 고려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고려의 왕으로 부임하자마자 이제 이 공민왕은 본색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몽골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주적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우선 영토를 다시 되찾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몽골에게 빼앗겼던 땅 중에 오늘날의 평안도 지역은 몽골이 나중에 또 이렇게 돌려주었는데, 오늘날의 함경도 지역은 바로 쌍성 총관부라고 불렀는데, 이 함경도 지역은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무력으로 빼앗아 옵니다. 몽골 제국은 당시에 한족들의 반란 때문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는 시점에 나중에 등장하게 될 고려 말기의 두 슈퍼스타가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쌍성 총관부를 되찾을 때 고려 측 장군으로 참가한 최영,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최영 장군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당시 쌍성 총관부 안에서 고려군과 내응 고려군을 도와서 이 탈환 작전을 성공하게 만든 바로 이자춘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자춘의 아들이 바로 이성계 되겠습니다. 이 최영과 이성계가 데뷔하는 순간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영토를 되찾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동행성, 말하자면 몽골의 고려 총독부 역할하던 정동행성을 폐지합니다. 그 밖에 몽골 풍속이라든지 몽골식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하면서 민족 자주를 굉장히 강하게 외쳤던 그런 임금이 공민왕입니다. 물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친원파.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끝나면은 친일파, 청산하듯이 이 친원파를 손을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들이 친원파인 게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땅을 멋대로 차지하고 있으면서 나라의 경제와 민생을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을 몰아내는데 이제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우선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인데, 이 짤로 유명하죠. 옛날 드라마, 여러분은 이 드라마 보지 못했을 텐데 이 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관청을 통해서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전시과 같은 거 무시하고 권문세족들은 땅을 멋대로 차지했죠. 그래가지고 한강과 남산 사이 이런 식으로 토지의 경계를 정했다 그랬는데, 그딴 거 어딨냐? 법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점거한 권문세족의 땅을 몰수해서 이걸 농민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토지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진사대부, 여기서 신진사대부란 유교 지식인입니다. 근데 이 유교 중에 성리학을 공부한 유교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이
성리학을 공부한 유교 지식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강했을까요? 그렇죠. 과거에 강했겠죠. 그래서 이 과거 제도를 통해 등용되는 신진 사대부들을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앉힘으로써 정치적으로 권문세족들을 견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면은 이 글자에 굉장히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나 뭔가 하려고 하는 건 많았는데 잘 안 된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역사란 게 그렇습니다.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언제나 이 그러나의 연속입니다. 이 공민왕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권문세족의 반격이 너무 거셌습니다. 권문세족은 아직 막강했고요. 공민왕이 기대했던 신진사대부의 힘은 아직은 미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권문세족들의 강력한 반격에 밀려서 결국은 자기 손으로 신돈을 죽여야 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원래 이 기득권 세력들이 개혁적인 그 군주를 몰아붙일 때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온갖 가지 제목을 붙여서 그 왕의 가장 아끼는 신복 부하를 스스로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전민 변정도감은 폐지가 되고 신도는 목숨을 잃게 되고 공민왕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 노국공주가 아이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자 공민왕은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맙니다. 거의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여기 이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민왕이 그렸다고 하는 그 천산대렵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고 그 다음에 그 아내와 로맨틱한 사랑을 즐겼던 어떤 면에서는 정치와는 어울리지 않고 예술가를 했어야 될 사람이지만 공민왕에게는 그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 왕이라고 하는 운명이 주어졌고 그 운명을 끝까지 피하지 않고 완수하려 했으나 자신의 기질과 맞지 않는 운명 속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인물이 공민왕입니다. 이렇게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로 끝나자 고려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끊임없는 외침입니다. 이 공민왕이 이제 정치적으로 무너진 시점에서부터 고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고려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외침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침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남쪽에서 쳐올라오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반란도 일어나고요. 북쪽에서 쳐 내려온 것들은 이제 홍건적이라고 부르는 애들입니다. 홍건적, 빨간 수건을 두른 도적대 그래가지고 우선 산적이 쳐들어온 것 같겠지만은 실제로는 몽골에 저항하는 한족들의 그 세력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중국의 독립군이죠. 몽골에 대항하는. 그런데 이 녀석들이 이제 몽골과 싸우다가 밀리니까 한반도로 밀려 들어와 가지고 여기를 자기네 거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망할 놈들. 누구 맘대로 말이에요. 그 숫자가 때로는 수만 명에 이르러 가지고 한때는 개경이 함락되는 그런 지경까지도 갔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하죠. 또 남쪽에서는 누가 쳐올라왔느냐? 바로 왜구입니다. 왜구. 자, 여기서 당시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여러분 기억나죠? 고려가 몽골의 강요에 못 이겨서 일본 원정을 했잖아요. 그때 일본은 이제 그 태풍 때문에 그걸 그래서 신이 도와준 바람이다 그래서 가미가제라고 얘기하는데 태풍 때문에 일본이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은 그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의 공격으로 당시 일본의 그 지배 세력이었던 막부, 가마쿠라 막부의 정예부대가 대거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중앙에 있던 권력자의 부대가 큰 피해를 입게 되면은 지방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지방 세력들이 막 들고 일어나죠. 여러분 그 신라 말기 때 그 호족 세력들 기억나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본은 그 중앙 정부인 막부가 힘을 잃어버리자
여러 지방 세력들이 멋대로 들고 일어나는 어지러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걸 일본 애들은 전국 시대라고 부르죠. 외구 그러니까 마치 그냥 해적선 몇 척이 오는 거로 생각하기 쉽겠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벗어난 지방 세력 중에 주로 배를 많이 가지고 있던 그 해상 세력들을 통칭해서 외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규군이나 다름없는 굉장히 강력한 세력들입니다. 얘들이 끊임없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해안까지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제 노략질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 그 식량과 군자금을 모으는 거죠. 이렇게 북쪽으로 남쪽으로 끊임없이 외침을 받게 된 고려. 그래도 이 다 망해가는 고려가 이거를 어떻게든 다 버텨냅니다. 그 중에 새로운 세력이 둘 등장하게 되는 거죠. 바로 누구냐? 아까 공민왕이 씨를 뿌렸던 신진 사대부. 자, 유교 지식인이라 그랬죠? 성리학을 공부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유교 중에 굉장히 이상주의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올바른 통치자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공평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세상으로 만들자. 뭐 이런 굉장히 이상 정치를 펼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성리학인데, 이런 성리학자 눈으로 볼 때 이 고려 말기의 꼴은 어때요? 이 고문세족이 막 설치고 하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고려를 확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개혁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나이들도 젊었고요. 이 신진사대부에 이제 두 거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이죠. 정몽주, 포은 정몽주. 뭐 이 몸이 죽고 골백번 고쳐주고 뭐 하던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하던 바로 그 정몽주죠. 또 한 분이 드라마로도 나왔던 바로 정도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또 이렇게 서로 형님 아우하던, 정몽주가 이제 형님이에요. 같은 스승에서 배웠으니까 이제 선배죠. 선후배 사이고 원래 처음에는 뜻을 굉장히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정몽주는 이 고려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정도전은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틀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아예 밀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확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데는 뜻을 같이 했으나 정몽주는 고려를 뜯어 고치자라고 생각한 거고, 정도전은 이미 고려는 틀렸으니까 그냥 뭐예요?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상 반역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러나 이 둘은 일단은 누구부터 처치해야 될까요? 그쵸? 권문세족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들이 손을 내밀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신흥 무장 세력들입니다. 무인 시대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무인들의 권력이 세지기 시작했을까요? 그쵸? 고려 이 무렵에 외침이 많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최고예요? 홍건적이라든지 왜구들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권력이 모일 수밖에 없었고 그 투탑이 바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최영과 이성계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정몽주, 최영짝 그리고 정도전, 이성계짝 이렇게 그 팀이 짜져서 이 두 팀 간의 대결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동지가 됐어요. 뭐 할 때까지는. 그쵸? 그 권문세족을 때려잡을 때까지는. 물론 권문세족은 쉽게 때려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문세족은 나중에는 원나라 즉 몽골에 있는 자기 친척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세력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한번 반항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김용과 최유의 난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최영과 이성계가 이 원나라에서부터 끌고 들어온 세력까지 전부 격파를 하면서 권문세족의 저항은 완전히 잠재우고 이제 고려를 완전히 뜯어 고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아까 소개해드렸던 정몽주와 정도전의 생각 차이. 자, 이 고려를 뜯어 고친다와 고려를 지워버리고 새 나라를 지어야 된다. 새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는 이 두 견해 간의 충돌이 마침내 쿠데타로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성계의 쿠데타, 위화도 회군이죠. 당 이 위화도 회군은 어떻게 하다가 일어났느냐?
당시 이제 그 몽골 제국이 약해지면서 아까 한족들의 독립군이 있었다 그랬죠. 이 한족들의 독립군의 우두머리가 이제 주원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주원장이 마침내 베이징에서 몽골을 쫓아내서 몽골을 정말 그냥 원래 몽골 자리로 쫓아내고 나서 중국 땅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 이름을 명이라고 짓죠. 명나라. 여러분에게 익숙한 나라죠. 그런데 이 명나라가 고려에 사신을 보내서 너희 고려가 옛날부터 몽골을 섬겼는데 내가 몽골을 멀리 쫓아냈으니 너희는 이제부터 우리 명나라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최영이 발끈한 거죠. 이제 우리가 몽골로부터 벗어나서 자주국가가 되는 판인데 또 우리가 중국에게 굽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고려에 원래 옛날부터 태조께서 남겨두신 유언이 뭐냐? 북진 아니냐? 고구려 영토 회복 아니냐? 그러니 몽골이 무너지고 명나라가 아직 크지 않은 이때가 그 찬스다. 그러면서 만주 땅 회복을 위한 북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북벌군의 사령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이성계인 거죠. 물론 이성계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북벌이 안 된다. 차라리 명나라에게 사대를 하자라고 이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북벌군을 이끌고, 그러고 보면 최영이 좀 순진한 사람 같기도 해요. 이성계를 너무 많이 믿은 거 아니에요? 그 명나라랑 싸워서 만주를 되찾을 정도의 군대라면 굉장히 강한 군대였을 거 아니에요. 수도 많고. 이 군대를 몰고 이성계가 북쪽으로 가다가 압록강에 있는, 압록강 사이에 있는 그 섬, 영흥도, 압록강의 여의도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화도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하고는 군대를 뒤로 돌려서 오히려 개경을 향해 돌격합니다. 자, 명나라와 싸울 각오를 하고 모은 군대니 개경에 이렇다 할 군대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남아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아주 손쉽게 개경을 장악하고 최영을 죽인 뒤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최영이라고 하는 이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세력을 잃어버린 정몽주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수법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성계 정도전 그 세력을 견제를 했습니다만 이미 세력은 기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선주교에서 그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게 목숨을 잃고 이로써 고려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해진 순서죠. 그래서 이성계는 처음에는 왕을 멋대로 갈아치우다가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에게 양보를 받아 왕이 되는 형식으로 왕관을 빼앗아 가지고 새로이 나라를 세웁니다. 바로 그 나라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잘 알고 있죠? 조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이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은 어떤 나라일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